환영합니다. 한서윤 시리즈 파트 9입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비좁은 골목길을 넘어 광활한 바다와 분주한 항구로 무대를 확장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조직을 상대로 한 자금 흐름 차단의 전쟁입니다. 마포나루의 새벽은 짙은 안개와 비릿한 강물 냄새로 시작되었다. 전국의 물산이 집결하는 이곳은 돈과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장터였으나 오늘 아침은 뱃사공들의 활기찬 외침 대신 끔찍한 비명이 강변을 울렸다. 밤새 불어난 강물이 퉁퉁 부른 시체 한 구를 선착장 나무 기둥에 걸어놓은 것이다. 시신은 물을 많이 먹어 거대하게 부풀어 있었고 피부는 검푸르게 변색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명경당의 서윤은 인파를 해치고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구경꾼들과 달리 시신의 뒤틀린 손가락과 굳게 담은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칠성에게 눈짓을 보냈다. 칠성이 코를 막으며 시신 곁으로 다가가 입을 벌리려 했으나 사후 경직으로 인해 턱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바타르가 거친 손길로 턱을 강제로 벌리자 시신의 입안에서 검고 매끄러운 구슬 하나가 툭 하고 굴러나왔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흑옥 검은 오기다라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햇빛을 받아 기이한 광택을 뿜어내는 그 구슬은 영락없는 보석처럼 보였다. 그러나 서윤이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손끝에 전해진 것은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니라 끈적하고 미지근한 유기물의 느낌이었다. 서윤은 구슬을 코끝에 가져갔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썩은 꽃 향기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지난 사건에서 마주쳤던 월화미인의 향기와 비슷했으나 훨씬 더 농축되고 독한 냄새였다. 이건 옥이 아니다. 서윤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건 아편을 정제해서 굳힌 마약이다. 마포의 짐꾼들이 피로를 잊기 위해 쓴다는 값싼 약초가 아니었다. 이것은 청나라 황실이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유통된다는 최고급 마약. 일명 흑룡단의 원료였다. 시신은 단순한 익사자가 아니라 이 위험한 물건을 빼돌리려다 제거된 자임이 분명했다. 시신의 허리춤에는 다 닳아버린 나무패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송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개성 상인들의 연합체인 송방의 짐꾼임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송방은 마포나루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상단으로 겉으로는 소금과 인삼을 취급하지만 뒤로는 온갖 밀수품을 다루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서윤은 지난번 화가의 장부에서 보았던 자금의 흐름이 바로 이곳 송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뿌리에게 자금을 대는 거대한 돈줄. 그 심장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때 포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다. 비켜라, 관아에서 나왔다. 포졸들은 시신을 대충 거적에 싸서 수레에 실으려 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서윤의 손에 들린 검은 구슬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 증거물도 이리 내놓으시오. 관아에서 보관해야 하오. 서윤은 순순히 구슬을 건네주었다. 어차피 가짜 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사라질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구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나온 출처였다. 관아의 개입은 오히려 송방이 관료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명경당 식구들은 나루터 근처의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윤은 끓는 국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짐꾼이 저 귀한 마약을 입에 물고 죽었다는 것은 내부에서 빼돌리려다 발각되었거나 죽기 직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송방의 창고를 확인해야 한다. 저런 물건이 하나만 있을 리 없어.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기지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설아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하지만 송방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릴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밤손님처럼 몰래 들어가는 건 하수다. 우리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간다. 서윤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자신을 평안도 의주에서 온 거상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국경 무역을 통해 큰돈을 벌었지만 더 자극적이고 돈이 되는 검은 물건을 찾는 탐욕스러운 상인. 그것이 서윤이 연기할 새로운 배역이었다. 송방의 도방, 우두머리인 외눈박이 송은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를 낚으려면 확실한 미끼가 필요했다. 서윤은 칠성에게 급히 가짜 신분증과 화려한 비단옷을 준비시켰다. 칠성은 투덜거리면서도 솜씨 좋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냈다. 형님, 이 정도면 임금님도 속아 넘어가겠습니다. 바타르는 짐꾼 겸 호위무사로, 설하는 셈이 빠른 회계 겸 비서로 분장했다. 그들은 마포나루에서 가장 비싼 객주에 짐을 풀고 일부러 송방의 정보원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한양 바닥의 진짜 물건은 씨가 말랐나 보오. 내 금괴를 받아줄 배포 큰 상인이 없다니.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다. 해가 질 무렵 송방에서 보낸 전령이 객주를 찾아왔다. 저희 도방 어르신께서 대인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미끼를 문 것이다. 서윤은 거만한 표정으로 전령을 따라 나섰다. 송방의 본거지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높은 담장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정문 앞에는 험상열은 사병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고 안에서는 수많은 짐수레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 활기찬 풍경 이면에는 검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접견실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바닥에는 호랑이 가죽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고가의 도자기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안대를 찬 사내가 곰방대를 물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도간송이였다. 그의 남은 한쪽 눈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의주에서 오신 분이라. 내 물건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소. 송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서윤은 주눅들지 않고 품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잔챙이들은 비키시오. 나는 소금이나 인삼 따위를 사러 온 게 아니오. 사람을 꿈꾸게 만드는 검은 구슬을 원하오. 송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곰방대를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호. 말이 통하는 분이시군. 하지만 그 물건은 값이 좀 나가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소. 그 순간 서윤은 송의 뒤편에 걸린 족자를 보았다. 평범한 산수화처럼 보였지만 그 구석에는 칠성이 해독했던 장부의 문양과 동일한 미세한 뿌리의 표식이 숨겨져 있었다. 이곳이 맞았다. 서윤은 태연하게 웃으며 금괴 주머니를 통째로 올려놓았다. 값은 문제가 아니오. 물건의 질이 문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단 한 푼도 더 내놓지 않을 거요. 송은 잠시 서윤을 노려보다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조소 배포 한번 마음에 드는군. 내 친히 창고를 구경시켜드리지. 송이 손뼉을 치자 병풍 뒤에서 무장한 사병들이 나타나 서윤 일행을 에워쌌다. 이것은 안내가 아니라 감시였다. 그러나 서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여유롭게 일어섰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배를 가르러 들어가는 길이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송방의 심장부가 드러났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창고 안에는 수천 개의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매캐한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밖에서 맡았던 강물 냄새는 이곳의 악취를 가리기 위한 위장에 불과했다. 서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다. 조선의 정신을 갉아먹는 거대한 독소의 생산 기지였다.
서윤의 시선이 창고 구석의 은밀한 통로로 향했다. 그곳에는 출입 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유독 삼엄한 경비가 서 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진짜 흑룡단은 저곳에 있다. 서윤은 설아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준비해. 오늘 밤 우리는 이 요새를 뒤집어 놓는다. 송방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으로 명경당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끼어들기 시작했다. 강바람이 창고의 열린 문틈으로 스며들어 횃불을 일렁이게 했다. 그림자가 춤을 추며 벽면에 괴물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다. 서윤은 송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놈의 그 한쪽 눈마저 감게 해주마. 흑해의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송방의 심장부인 거대 창고는 마치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천장까지 닿을 듯 쌓아 올린 나무 상자들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도간송의 안내를 받으며 걸음을 옮기면서도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려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앞쪽 구역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 가마니가 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조정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금지된 철개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송방은 단순한 상단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를 비웃으며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서윤은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송의 경계심을 허물었다. 호. 도방의 배포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구려. 이 정도 철이면 작은 성 하나는 능히 무장시키겠소. 송은 으스대며 곰방대 연기를 내뿜었다. 돈이 되는 거라면 나라님 수라상에 오를 반찬이라도 팔아먹는 게 장사치 아니겠소. 하지만 진짜 보물은 더 깊은 곳에 있지. 그는 창고 가장 안쪽 철창으로 격리된 구역으로 서윤 일행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일반 사병들과는 눈빛부터 다른 살기등등한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철창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인부들이 흑옥처럼 검게 빛나는 환약들을 붉은 비단 상자에 포장하고 있었다. 마포 강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흑룡단이었다. 매캐하고 달콤한 도끼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윤은 흑룡단 하나를 집어들고 불빛에 비춰보았다. 이것이 사람을 꿈꾸게 한다는 그 물건이요. 때깔 한번 굽구려. 송이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꿈만 꾸게 하는 게 아니요. 한번 맛보면 영혼까지 바치게 만드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핀 꽃이지. 서윤은 송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다. 물건은 확실한데 값이 너무 비싸오. 내 금괴 주머니를 다 털어도 이 상자 하나를 채우기 힘들겠소만. 서윤이 시간을 끄는 사이 짐꾼으로 위장한 칠성이 슬그머니 대열에서 이탈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칠성은 미리 준비한 청동관 청진기 역할을 하는 도구를 품에서 꺼내 들었다. 창고 안쪽 깊숙한 곳, 송방의 장부와 기밀이 보관된 집무실 쪽에서 미세한 말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칠성은 청동관을 벽에 밀착시키고 귀를 기울였다. 웅웅거리는 잡음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선적은 절대 실수해선 안 되네. 뿌리께서 자금을 재촉하고 계셔. 낯선 목소리였다. 송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밀실 안에 송보다 더 높은 혹은 송을 조종하는 배우 인물이 와 있다는 뜻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흑룡호가 오늘 밤 자시에 출항할 겁니다. 이번 물량이면 한양의 기방 10곳을 중독시키고도 남습니다. 송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윤과 흥정하는 척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보고를 하러 들어간 것이었다. 대감이라 불린 자는 만족한 듯 웃었다. 좋아. 그 돈으로 우리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할 걸세. 이 나라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갈아엎을 준비를 해야지.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은 마약을 팔아 사병을 양성하고 영모에 가까운 일을 꾸미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그의 발이 바닥에 설치된 얇은 실을 건드리고 말았다. 딸랑딸랑 딸랑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방울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침입자를 알리는 경보장치였다. 집무실에서 뛰쳐나온 송의 외눈이 칠성을 발견하고 살기 좋게 번뜩였다. 쥐새끼가 들어왔구나. 당장 저놈들을 쳐라. 서유는 즉시 가짜 거상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들켰다. 칠성아. 튀어 서윤이 외침과 동시에 설아가 품속에서 비도를 꺼내 던졌다. 날아간 칼날이 송의 가끈을 끊으며 위협했다. 송이 주춤하는 사이 바타르가 거대한 소금 가마니를 들어 올려 달려드는 사병들에게 내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소금 가루가 폭발하듯 흩날리며 사병들의 시야를 가렸다. 이쪽이다. 창고 위로 올라가. 서유는 미로 같은 상자들 사이로 달리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잡아라, 살려보내지 마라. 송방의 무사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었다. 칠성은 헐레벌떡 서윤의 뒤를 쫓으며 소리쳤다. 형님, 오늘 밤 자시입니다. 흑룡호라는 배에 물건을 싣고 떠난답니다. 서윤은 달리면서도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여기서 싸우는 것은 무모했다.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목표는 명확해졌다. 흑룡호.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막거나 아니면 그 배에 올라타야 했다. 서윤 일행은 철개가 쌓인 구역으로 몰렸다. 뒤에서는 창과 칼이 날아들고 앞은 막혀 있었다. 바타르가 으르렁거렸다. 형님, 다 부수고 나갈까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놈들의 물건을 이용한다. 서윤은 쌓여있던 철개 묶음의 고정 밧줄을 칼로 끊어버렸다. 우르르 쾅 수십 톤의 쇠덩이들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추격해오던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거나 깔렸다. 쇠덩이들은 창고 바닥을 부수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서윤 일행은 환기구 쪽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탔다. 송은 무너진 철개 너머에서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들의 목을 가져오면 금백냥을 주겠다. 활을 쏴라. 쏴버려.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서윤 일행은 간발의 차이로 환기구를 통해 지붕 위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더 선명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송방의 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다. 수백 명의 사병들이 창고를 에워싸고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포위됐습니다. 정문으로는 못 나갑니다. 설화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서유는 멀리 보이는 마포 나루터를 응시했다. 거대한 돛을 단검은 배 한 척이 어둠 속에서 출항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뱃머리에는 붉은 용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흑룡호였다. 육지로 도망칠 수는 없다. 놈들의 손바닥 아니야. 서윤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저 배뿐이다. 칠성이 기겁하며 물었다. 네, 저 마굴로 제 발로 들어가자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도, 배후도, 그리고 흑룡단도 모두 저 배에 실려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로 들어가야지. 서윤은 지붕 끝에서 강물 쪽으로 뻗은 굵은 밧줄을 가리켰다. 화물을 배로 옮기기 위해 설치해둔 도르래 줄이었다. 저 줄을 타고 배로 바로 넘어간다. 놈들이 우리를 육지에서 찾고 있을 때 등잔 밑으로 숨어드는 거야.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수였다. 바타르가 먼저 호탕하게 웃으며 도끼를 허리춤에 찼다. 뱃놀이라. 그거 좋지.
멀미만 안 하면 좋겠군. 송방의 무사들이 지붕 위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거기 있다고 함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들었다. 서유는 망설임 없이 밧줄을 잡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칠성과 설화, 바타르가 그 뒤를 따랐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송방의 요새를 탈출해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인 검은 바다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밧줄을 타고 흑룡호에 갑한 화물더미 위로 착지한 서유는 숨을 죽였다. 다행히 선원들은 출항 준비로 분주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불청객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배는 이미 그들을 올리고 있었다.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선체가 강물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유는 돛대 뒤에 숨어 멀어지는 마포나루를 바라보았다. 횃불을 든 송방의 무리들이 작아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고립되었다. 이 배는 치외법권의 공간이자 법 대신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였다. 서유는 동료들을 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실수하면 죽음뿐이다. 배의 가장 밑바닥, 쥐새끼도 다니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어라. 배는 어둠을 뚫고 서해의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갑판 아래에서는 알 수 없는 웅웅거림과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었다. 이 배는 살아있는 지옥을 싣고 항해하고 있었다. 서유는 품속의 단검을 확인했다. 육지에서의 탐정 놀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흑룡호의 검은 돛이 바람을 받아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마치 악마의 날개짓처럼 보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흑룡호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서해의 망망대해로 나아가고 있었다. 갑판 위 화물 더미 틈새에 몸을 숨긴 서윤 일행은 들이치는 바닷물과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배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고 돛대에 매달린 붉은 등불이 기괴하게 흔들리며 마치 유령선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유는 젖은 옷자락을 짜내며 주위를 살폈다. 갑판 곳곳에는 일반 선원이 아닌 붉은 두건을 쓴 무장 용병들이 살기등등한 눈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허리춤에 외검, 일본도이나 월도 같은 흉기를 차고 있었는데 이는 이 배가 단순한 상선이 아니라 해적선이나 다름없음을 의미했다. 형님, 뱃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칠성이 뱃멀미를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서유는 급히 칠성의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내면 죽는다. 저들을 봐라. 서윤이 가리킨 곳에서는 용병대장이 졸고 있던 선원 하나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빠져가지고 오늘 밤 물건을 넘기지 못하면 내 놈을 고깃밥으로 던져주겠다. 대장은 망설임 없이 선원의 손가락을 단검으로 찍어버렸다. 비명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다. 이곳은 조선의 법이 통하지 않는 오직 힘과 공포만이 지배하는 무법지대였다. 바타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저 붉은 두건 놈들. 적상어 붉은 상어단입니다. 서해에서 악명 높은 해적 용병들이죠. 돈만 주면 부모도 죽인다는 놈들이 송방의 호위견 노릇을 하고 있었군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송방은 관군을 매수하는 것으로 모자라 해적들까지 고용하여 바다의 항로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배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그들의 본거지인 무인도일 가능성이 컸다. 배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서유는 용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한 뒤 조심스럽게 화물칸 입구 쪽으로 이동했다. 갑판 위에 쌓인 짐들은 위장용 소금 가만이었으나 안쪽 깊숙한 곳에는 방수천으로 덮인 묵직한 상자들이 있었다. 서윤이 단검으로 천을 찢자 그 안에서 차가운 금속 광택이 번뜩였다. 조총과 화약이었다. 그것도 조선의 군대에서 쓰는 구형이 아니라
서양이나 일본에서 밀수입된 신형 무기들이었다. 이 정도 화력이면 반란을 일으키고도 남습니다. 설아가 경악하며 속삭였다. 서윤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뿌리는 단순히 불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무력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유사시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그때 배의 속도가 줄어들며 탁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왜 멈추는 거지? 칠성이 의아해했다. 곧이어 뱃머리에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빛이 깜빡이며 응답해왔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쾌속선 작고 빠른 배의 한 척이었다. 쾌속선은 흑룡호 옆에 배를 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왔다. 그들은 송방의 중간 관리책들이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 달 상납금입니다. 그리고 재료들은 상태가 좋습니까? 쾌속선에서 올라온 사내가 물었다. 흑룡호의 선장. 붉은 두건에 우두머리가 낄낄거렸다. 아주 싱싱하지. 이번엔 나이 어린 것들로만 골라왔어. 공장 놈들이 좋아하겠어. 재료라니. 흑옥의 원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가? 서유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쾌속선에서 건네진 것은 돈주머니였고 흑룡호에서 건네진 것은 흑룡단 상자들이었다. 하지만 흑룡호의 진짜 화물은 아직 배 안에 남아 있었다. 쾌속선이 떠나고 다시 배가 움직이려 할 때 서유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갑판 아래로 내려간다. 놈들이 말한 싱싱한 재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그들은 용병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통풍구를 통해 선창 배의 창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선창 내부는 눅눅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쥐들이 발밑을 기어다녔고 천장에서는 짠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유는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다. 빛을 내는 순간 발각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선창에는 식량과 물통들이 쌓여 있었으나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배설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였다. 서윤이 발걸음을 멈췄다. 들리느냐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 규칙적인 쇠사슬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사람의 소리였다. 바타르가 앞장서서 화물 상자들을 치웠다. 그러자 바닥에 숨겨져 있던 무거운 철문이 드러났다. 위험 접근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으나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서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서윤은 철문의 빗장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문을 열자 지하 감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배의 가장 밑바닥, 물이 스며들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곳에 수십 개의 나무 철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흑옥이나 무기가 아닌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대부분 힘이 없어 보이는 노인이나 여자들이었으나 서윤의 눈을 가장 크게 뜨게 만든 것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들이었다. 아이들이었다. 세상에. 설아가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다. 이것이 놈들이 말한 싱싱한 재료의 정체였다. 송방은 마약 제조를 위한 강제 노역자, 혹은 인체 실험을 위한 모르모트로 쓰기 위해 힘없는 백성들을 납치해 섬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서윤의 이성을 잠식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을 구해낼 수는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질들까지 몰살당할 수 있었다. 그때 위쪽 계단에서 쿵쿵거리며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떤 쥐새끼가 냄새를 맡고 들어왔나 보군.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횃불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유는 급히 철문 뒤로 몸을 숨겼으나 늦었다. 계단을 내려온 것은 흥룡호의 선장. 적상어단 두목 철수였다. 그는 한 손에 거대한 쇠갈고리를 끼고 있었는데 횃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용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다. 어서 와라.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온 손님들은 오랜만이군. 서유는 천천히 일어서며 품속에 검을 잡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바다였고 앞은 살인귀들이었다. 사람을 짐승처럼 가두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철수의 그것 못지 않았다. 철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갈고리를 딱딱 부딪혔다. 무사 여기는 바다다. 애송아, 바다엔 법 따위 없어. 내가 곧 법이고 왕이다. 철수가 손짓하자 용병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좁은 선창 안에서의 전투는 피할 수 없었다. 서유는 바타르와 설아에게 짧게 눈짓했다. 아이들을 지켜라. 그 눈빛을 읽은 바타르가 괴성을 지르며 철문 앞을 가로막아 섰다. 이 문을 넘으려면 내 시체부터 넘어야 할 거다. 배는 다시 속도를 높여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서유는 검을 뽑아 들었다. 흔들리는 배 위, 좁고 어두운 지옥의 입구에서 생존과 정의를 건 처절한 사투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등불 그림자가 선창에 젖은 벽면에 춤을 추듯 어지럽게 일렁였다. 철수, 일명 붉은 상어라 불리는 선장은 쇠갈고리 손을 딱딱 부딪히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윤 일행을 압박해 들어왔다. 그의 뒤로 늘어선 용병들은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살기 어린 눈빛은 이미 승패가 결정났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서윤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떨림을 감지하며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곳은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가 무너지면 저 철장 안에 죄 없는 영혼들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한 채 바다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더 끔찍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었다. 죽여라. 시체는 상어 밥으로 주고 여자는 살려둬라. 철수의 무미건조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용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좁은 통로로 쇄도에 들어왔다. 서유는 튀어나가는 선두의 용병을 향해 검을 찔러 넣었다. 좁은 공간 탓에 검을 휘두를 공간이 부족했지만 서유는 찌르기와 배기를 간결하게 연결하며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적이 쓰러졌으나 그 시체를 밟고 다음 적이 창을 내질렀다. 서유는 몸을 비틀어 창을 피하며 적의 손목을 베었지만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적들의 숫자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설아는 서윤의 측면을 방어하며 단검을 춤추듯 휘둘렀다. 그녀는 화물 상자를 밟고 뛰어올라 적의 어깨를 찌르고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적의 다리를 베었다. 좁고 복잡한 선창의 구조는 오히려 그녀의 날렵한 몸놀림에 유리했다. 그러나 적들 또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물을 던져 설아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고 긴 갈고리를 휘둘러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설아의 옷자락이 찢겨나가고 하얀 살결에 붉은 생채기가 늘어갔다. 바타르는 철창 앞을 거대한 바위처럼 막아서고 있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를 공간이 나오지 않자 도끼자루로 적의 명치를 가격하거나 맨손으로 적의 멱살을 잡아 집어던졌다.
오지 마라 이 쥐새끼들아. 그의 포효는 선창을 울리며 적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용병들은 비열했다. 그들은 바타르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가 지키고 있는 철창 속에 아이들을 향해 화살과 표창을 날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비명이 터져나오자 바타르의 눈이 뒤집혔다. 비겁한 놈들. 바타르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철창을 가로막았다. 픽, 픽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들이 바타르의 두꺼운 팔과 어깨에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에 짠물과 섞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흉포하게 불타올랐다. 그 틈을 타 철수가 무리 사이를 헤치고 나오며 쇠갈고리를 휘둘렀다. 묵직한 파공음과 함께 갈고리가 바타르의 옆구리를 찍고 지나갔다. 바타르.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바타르를 돕기 위해 몸을 돌리려 했으나 그 빈틈을 노린 적들의 공격이 쇄도했다. 둔탁한 몽둥이가 서윤의 뒷머리를 가격했고 중심을 잃은 서윤의 복부에 발길질이 꽂혔다. 서윤은 바닥에 뒹굴며 신음했다. 칠성이 급히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터뜨리려 했으나 습기 찬 화약은 불발되었다. 젠장 이놈의 습기 때문에 칠성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철수는 쓰러진 바타르를 짓밟으며 낄낄거렸다. 덩치만 컸지 미련하군. 내 놈의 그 쓸데없는 동정심이 네 무덤을 팠다. 바타르는 피를 토하면서도 철수의 발목을 잡으려 했으나 힘이 빠져 손이 미끄러졌다. 용병들이 달려들어 바타르를 포박하고 넘어진 칠성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그물에 갇힌 설아 역시 저항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다. 지키려 했으나 지킬 힘이 부족했다. 전부 끌어내라. 가판 위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마. 철수의 명령의 용병들은 서윤 일행을 짐승처럼 질질 끌고 계단을 올라갔다. 어두운 선창을 벗어나자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가판 위는 흔들리는 배와 쏟아지는 빗줄기로 인해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흑룡호의 검은 돛이 마치 사신의 망토처럼 번뜩였다. 용병들은 서윤 일행을 메인 마스트에 밧줄로 꽁꽁 묶었다. 비에 젖은 밧줄은 살을 파고들듯 조여왔다. 서윤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바타르는 과다출혈로 인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칠성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떨고 있었다. 설아는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상처가 쓰라린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철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철수는 가판 중앙에 서서 부하들에게 둘러싸인 채 술병을 들이켰다. 오늘 밤은 파도가 거칠군. 용왕님이 재물을 원하시는 게야.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턱을 쇠갈고리로 들어 올렸다. 의주, 거상응. 냄새가 난다 했더니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린다는 탐정 나으리였군. 내 놈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꽤 짭짤하던데. 그는 이미 서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 송방의 정보망은 바다 위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을 풀어줘라. 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죽여도 좋으니 아이들은 돌려보내. 철수는 서윤의 뺨을 갈고리 등면으로 후려쳤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너희는 협상할 위치가 아니야. 너희는 그저 고기밥일 뿐이다. 철수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판자를 깔아라. 놈들을 하나씩 바다로 밀어 넣어주마. 용병들이 낄낄거리며 배의 측면에 긴 나무 판자를 걸쳤다. 그 아래로는 검은 파도가 입을 벌린 채 넘실거리고 있었고 가끔씩 번개 빛에 비치는 물속에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맴돌고 있었다.
상어떼였다.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바다의 포식자들이었다. 철수는 가장 먼저 바타르를 가리켰다. 저 덩치 큰 놈부터 보내. 놈의 피가 상어들을 더 흥분시킬 거다. 용병들이 축 늘어진 바타르의 밧줄을 풀고 그를 판자 쪽으로 끌고 갔다. 바타르 일어나 칠성이 울부짖었지만 바타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유는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 했으나 젖은 매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끝인가? 차라리 송방의 창고에서 싸우다 죽는 게 나았을까? 서윤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때 서윤의 눈에 묘한 광경이 들어왔다. 갑판 한 구석. 용병들과 선원들이 서로 섞여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다. 용병들은 비단 옷을 걸치고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배를 움직이는 선원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굶주린 표정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서유는 그 찰나의 균열을 포착했다. 이 배 위에는 두 개의 계급이 존재했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그리고 지금 그 균형은 폭풍우처럼 위태로웠다. 잠깐 서윤이 목청껏 소리쳤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온 외침에 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유언이라도 남기고 싶으냐? 서윤은 철수가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선원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이 배의 주인은 누구냐? 목숨 걸고 파도와 싸우는 너희들이냐? 아니면 술 처먹고 칼질이나 하는 저놈들이냐? 서윤의 도발적인 말에 선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억눌려왔던 분노의 불씨였다. 철수는 코웃음을 쳤다. 이간질이라도 하려는 거냐? 어림없는 수작이다. 그러나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저놈들은 너희를 노예 취급하고 있다. 수익금은 모두 용병들이 챙기고 너희에게 돌아가는 건 썩은 밥과 채찍뿐이지 않으냐. 아이들을 봐라. 다음엔 너희 자식들이 저 철창에 갇힐 것이다. 서윤의 외침은 비수처럼 선원들의 가슴에 꽂혔다. 갑판 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선원들이 웅성거리며 용병들을 향해 적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당황하여 칼자루를 만지작거렸다. 철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닥쳐라. 저놈의 혀를 먼저 뽑아버리겠다. 철수가 갈고리를 치켜들고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배를 강타하며 선체가 크게 기울어졌다. 자연이 준 혹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다. 서윤은 흔들리는 배의 반동을 이용해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쇠붙이를 소나기로 옮겼다. 그것은 지난번 칠성이 만들어준 비상용 커터 칼날이었다. 서윤은 철수가 다가오기 전 등 뒤에 밧줄을 미친 듯이 썰기 시작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 생존을 위한 서윤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혀끝으로 반란의 불씨를 지폈다. 번개가 치며 갑판을 하얗게 비추는 순간 철수의 쇠갈고리가 서윤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그러나 서윤은 이미 등 뒤에 밧줄을 끊어낸 상태였다. 그는 몸을 숙여 갈고리를 피함과 동시에 잘린 밧줄을 채찍처럼 휘둘러 철수의 눈을 가격했다. 크악. 철수가 눈을 부여잡고 주춤하는 사이 서윤은 바닥을 구르며 떨어진 용병의 칼을 집어들었다. 지금 이 단놈들을 쳐라. 서윤의 외침은 폭풍우 소리보다 더 크게 선원들의 가슴을 때렸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왔다. 굶주린 선원들이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무장한 용병들에게 달려들었다. 이 쥐새끼들이 미쳤나. 용병들이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선원들은 두려움을 잊은 채 맨몸으로 부딪혀왔다. 갑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와 빗물이 뒤섞여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고
비명과 천둥 소리가 뒤엉켜 귀를 멀게 할 지경이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설아 역시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깨진 도자 조각으로 밧줄을 끊고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던 용병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 쓰러뜨린 뒤 바타르에게 달려갔다. 바타르 정신 차려. 설아가 바타르의 밧줄을 끊어주자 거구의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다. 과다출혈로 창백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생기가 남아있었다. 누님, 내가 상어밥이 될 줄 알았소. 바타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며 옆에 있던 나무통을 들어 올려 달려드는 용병들을 쳐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움직임이 평소보다 둔했고 용병들의 집중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 돛대 뒤쪽에 묶여있던 칠성이 꼼지락거리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밧줄을 풀 힘은 없었지만 발을 뻗어 갑판 위에 놓인 신호용 화약통을 넘어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굴러다니던 횃불을 발로 차 화약가루 위에 떨어뜨렸다. 치익 타들어가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용병들이 서윤 일행을 포위하려던 찰나 엎드려 칠성의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흑룡호의 갑판 한 구석이 날아갔다.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으며 배가 크게 기우뚱거렸다. 충격파에 휘말린 용병들이 바다로 튕겨나갔고 갑판은 불바다가 되었다. 철수는 중심을 잃고 난간에 부딪혔다. 불을 꺼라 아니. 저 놈들부터 죽여 철수가 악을 썼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불길은 돛으로 옮겨붙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구명정이다 배를 버려야 해. 그는 칠성의 밧줄을 끊어주고 바타르를 부축하며 배의 측면에 매달린 작은 구명정 쪽으로 달렸다. 선원들과 용병들이 뒤엉켜 싸우는 틈을 타 그들은 장애물들을 넘었다. 그러나 구명정 앞에는 철수가 쇠갈고리를 든 채 지옥의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상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 배를 망쳐놓고 살아서 나갈 줄 알았느냐. 철수가 달려들었다. 서유는 부상당한 몸으로 그의 공격을 받아냈다. 깡칼과 갈고리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힘에서 밀린 서윤이 뒷걸음질치자 철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설아가 옆에서 날아차기로 철수의 무릎을 가격했다. 철수가 비틀거리는 사이 바타르가 남은 힘을 짜내어 몸통 박치기로 그를 들이받았다. 철수는 갑판을 뒹굴며 구석으로 처박혔다. 빨리 배를 내려 서윤이 소리쳤다. 칠성이 도끼로 구명정을 묶은 밧줄을 내리찍었다. 밧줄이 끊어지며 구명정이 바다로 떨어지려는 순간 서윤은 잠시 멈칫했다. 선창 아래 갇혀있는 아이들 생각이 발목을 잡았다. 아이들은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설아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라도 살아야 돌아와서 구할 수 있습니다.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지금 다시 선창으로 내려간다면 모두가 죽을 뿐이었다. 서윤은 피눈물을 삼키며 구명정으로 뛰어내렸다. 쿵하는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그들을 덮쳤다. 구명정은 거친 파도 위에서 나뭇잎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위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고 불타는 흑룡호의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철수는 난간에 매달려 떠나가는 구명정을 노려보았다. 그는 옆에 있던 용병의 활을 빼앗아 시위를 당겼다. 죽어라. 화살이 어둠을 뚫고 날아왔다. 칠성이 노를 젓다 말고 비명을 질렀다. 화살이 구명정의 배전 가장자리에 박힌 것이다. 다행히 빗나갔지만 다음 화살은 장담할 수 없었다. 서유는 방패 대신 나무 판자를 들어 칠성을 보호하며 소리쳤다.
저어라 파도를 타고 멀어져야 해. 거대한 파도가 흑룡호와 구명정 사이를 가로막았다. 물의 장벽이 시야를 가린 덕분에 그들은 화살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칠성과 설화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바타르는 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서유는 바타르의 상처를 지혈하며 멀어지는 흑룡호를 바라보았다. 검은 연기에 쌓인 그 거대한 배는 마치 바다 괴물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폭풍우는 밤새도록 그들을 괴롭혔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그저 파도가 이끄는 대로 표류할 뿐이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죄책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서유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리라. 그리고 저 배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송방과 뿌리의 심장에 칼을 꽂으리라. 새벽이 다가오자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탈진한 칠성이 노를 놓치며 중얼거렸다. 형님, 저기. 서윤이 고개를 들자 안개 속에서 거무튀튀한 섬의 형상이 나타났다. 지도에도 없는 섬. 뱃사람들이 귀신섬이라 부르며 피한다는 곳이었다. 구명정은 거친 암초에 부딪히며 섬의 해안가로 밀려갔다. 콰득하는 소리와 함께 배 밑바닥이 찢어졌지만 다행히 얕은 물가였다. 서윤과 설아는 바타르를 부축하여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이 느껴지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쉴 틈은 없었다. 섬의 안쪽 숲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끓이는 듯한 증기 소리였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들이 표류한 곳은 단순한 무인도가 아니었다. 흑룡호가 향하던 목적지, 즉 송방의 비밀 공장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운명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군. 서유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바타르는 기절한 상태였고 칠성도 한계였다. 설아만이 단검을 쥐고 경계태세를 취했다. 서유는 모래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누군가 이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숨어야 한다. 서유는 동료들을 이끌고 해안가 바위 동굴 쪽으로 몸을 숨겼다. 동굴 안은 습했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서유는 바타르의 상처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무기는 잃어버렸고 몸은 만신창이다. 하지만 적의 심장부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안개가 걷히면서 섬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는 요새 같은 건물들이 서 있었고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곳에서 흑룡단이 만들어지고 납치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생존을 위한 탈출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파괴를 위한 잠입이었다. 서윤은 품속에서 젖지 않은 흑옥 구슬 하나를 꺼내보았다. 이것이 이 지옥도의 열쇠였다. 기다려라. 도간송, 내 놈의 공장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마.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서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거대한 요새를 집어삼킬 듯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안개가 자욱한 해안가 동굴에 몸을 숨긴 서윤 일행은 섬의 내륙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짠 내음이 아니라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꽃향기와 무언가 타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서윤은 바타르를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설아와 함께 조심스럽게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지나 언덕 위에 오르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섬의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섬의 중앙 분지에는
거대한 붉은 꽃밭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관상용 꽃이 아니라 마약의 원료인 앵속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물결은 마치 피바다처럼 보였다. 꽃밭 너머에는 거대한 목조 건물들이 요새처럼 들어서 있었다. 수십 개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기계 돌아가는 굉음이 섬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었다. 송방의 비밀 공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을 움직이는 것은 흑룡호의 선창에서 보았던 것처럼 납치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발목에 쇠사슬을 찬 채 앵속 진액을 채취하거나 무거운 가마니를 나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마약 성분에 중독되어 죽어가면서도 일을 멈추지 못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지옥이 따로 없군요. 설아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송방은 사람을 납치해 마약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고 있었다. 이곳은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었다. 건물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구리솥과 복잡한 파이프들이 연결된 정제소가 있었다. 그곳에서 흑옥, 즉 흑룡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경비병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감시의 눈을 번득이고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듯한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까마귀 밥이 되고 있었다. 서유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우리는 넷뿐이고 바타르는 부상 중이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해. 그는 공장의 구조를 유심히 살폈다. 모든 파이프가 중앙의 거대한 보일러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앵속을 찌고 정제하기 위해 고압의 증기를 만드는 심장부였다. 심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터뜨려야 한다. 서윤의 눈빛이 번뜩였다. 중앙 보일러의 압력 밸브를 조작하여 과부하를 일으킨다면 이 공장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동굴로 돌아온 서윤은 칠성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칠성은 흑룡호에서 챙겨온 물에 젖지 않은 화약 가루와 몇 가지 도구들을 점검했다. 가능합니다. 증기 압력계만 고장내고 배출구를 막아버리면 저 거대한 가마솥은 시한폭탄이 될 겁니다. 다만 터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 못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우리가 만든다. 해가 지면 움직인다. 어둠이 내리자 공장은 더욱 기괴한 모습으로 변했다. 횃불 아래서 비틀거리는 노동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서윤과 설화. 칠성은 그림자처럼 공장 외곽으로 침투했다. 바타르는 동굴에 남겨두려 했으나 그가 완강히 거부하며 기어코 따라 나섰다. 내 몫은 내가 한다. 여기서 누워 죽느니 싸우다 죽겠어. 그는 부러진 노를 지팡이 삼아 절뚝거리며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하수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역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 보일러실로 향했다. 도중에 철창에 갇힌 사람들을 보았지만 지금 그들을 풀어주면 오히려 소란이 일어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윤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지나쳤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내주마. 보일러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채찍질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이 멈춰서서 소리 나는 쪽을 엿보았다. 보일러실 옆에 작은 취조실이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의자에 묶인 채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녀는 송방의 간부가 묻는 말에 침을 뱉으며 대꾸했다. 내 배는 어디 있나? 이 똥자루 같은 놈들아. 간부가 여인의 뺨을 후려쳤다. 니년의 함대는 이미 우리가 접수했다. 붉은 돛에
연화 선장이라더니 별것 아니구나. 연화. 서유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서해 일대를 주름 잡는다는 전설적인 여해적이었다. 송방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바닷길을 독점하기 위해 그녀를 납치해 온 모양이었다. 서윤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스쳤다. 이 섬을 탈출하고 송방의 함대와 싸우려면 그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계획을 수정한다. 서윤이 동료들에게 속삭였다. 저 여자를 구한다. 칠성이 놀라 물었다. 해적을요 미쳤습니까? 서윤은 단호했다. 적의 적은 동지다. 그녀에게는 함대가 있고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하다. 서윤은 설아에게 보일러실 침투를 맡기고 자신과 바타르는 취조실로 향했다. 취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서윤은 놀란 간부의 목에 칼을 겨눴다. 바타르는 지팡이로 경비병의 머리통을 후려갈겼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묶여있던 연하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뭐야? 너희는 송방 놈들은 아닌 것 같은데. 서윤은 밧줄을 끊어주며 짧게 말했다. 이곳을 불태우러 온 사람들이다. 배가 필요한데. 협조하겠나? 연하는 손목을 주무르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배짱 한번 좋네. 내 부하들과 배만 찾아주면 이 섬을 지도에서 지워주지. 거래는 성사되었다. 연하는 취조실 구석에 놓여있던 자신의 쌍검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자, 그럼 바깥부터 해볼까. 그 시각 설아와 칠성은 보일러실에 잠입했다. 거대한 강철 보일러가 웅웅거리며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칠성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압력 밸브를 조작하여 수치를 최대로 올리고 안전핀을 뽑아버렸다. 그리고 배기관을 헝겊과 기름으로 막았다. 계기판의 바늘이 위험 수치인 붉은색 영역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보일러가 비명을 지르듯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됐습니다. 일각 약 15분 뒤면 터집니다. 칠성이 소리쳤다. 이제 탈출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려던 순간 보일러실 문이 열리고 송방의 무사들이 들이닥쳤다. 경보가 울린 것이다. 침입자다. 잡아라. 수십 명의 무사들이 퇴로를 막아섰다. 서윤과 연하가 합류했다. 좁은 통로에서 난전이 벌어졌다. 연화의 쌍검술은 화려하고 잔혹했다. 그녀는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르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길을 뚫어 시간이 없어 서윤이 외쳤다. 보일러의 진동이 점점 심해지고 파이프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장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었다. 그들은 무사들을 뚫고 감옥구역으로 달렸다. 서윤은 감옥 열쇠 꾸러미를 간수의 허리춤에서 낚아챘다. 모두 도망쳐라. 배로 뛰어라. 철창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그들도 폭발의 징조와 연기를 보고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인파가 출구로 몰리면서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 배는 저쪽이야. 연화가 해안가 절벽 아래 숨겨진 동굴을 가리켰다. 송방이 압수한 그녀의 해적선들이 그곳에 정박해 있었다. 서윤 일행과 탈출한 사람들은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뒤에서는 송방의 추격대와 폭발 직전의 공장이 굉음을 내고 있었다. 그들이 간신히 배에 올라탄 순간 섬의 중심부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공장 지붕이 하늘로 솟구쳤다. 불기둥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충격파가 해안까지 밀려왔다. 앵속밭이 불타오르고 죄악의 요새가 무너져 내렸다. 연화는 키를 잡고 소리쳤다. 꽉 잡아 파도를 탄다. 해적선은 불타는 섬을 뒤로하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다. 서윤은 갑판에서 멀어지는 불기둥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이 서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송방의 심장 하나를 도려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연화가 서윤에게 다가와 시익 웃었다. 약속은 지켰다. 이제 내 함대는 내 것이다. 어디로 갈 거냐? 서윤은 북쪽 바다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아직 흑룡우와 도간송,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우 속으로 간다. 놈들을 수장시키러. 서윤의 눈빛은 불타는 섬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화의 배가 짙은 해물을 뚫고 도착한 곳은 강화도 서쪽 끝. 지도에도 없는 작은 섬인 귀신초였다. 날카로운 암초들이 이빨처럼 둘러싸고 있어 숙련된 뱃사공이 아니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천혜의 요새였다. 협곡 사이로 배가 미끄러져 들어가자 낡은 배들의 무덤과도 같은 해적들의 소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썩은 널빤지로 얼기설기 지은 움막들과 여기저기 흩어진 술통들, 그리고 눈빛이 띨한 해적들이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방인들을 맞이했다. 서윤 일행과 구출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자 해적들은 칼을 만지작거리며 웅성거렸다. 두목이 관군놈들을 끌고 왔다.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자. 연화가 갑판 위에서 쌍검을 뽑아들고 포효했다. 모두 칼 걷어. 이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녀의 일갈에 해적들은 주춤했으나 저기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다. 부두목으로 보이는 흉터투성이의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침을 뱉었다. 두목, 은인인 건 알겠는데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우리 배들은 썩어가고 식량도 바닥이요. 송방놈들 등살에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요. 그의 말대로 연화의 함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크고 작은 배 10여 척이 있었으나 대부분 성한 곳이 없는 고물들이었다. 서윤은 앞으로 나서며 해적들을 둘러보았다. 빈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송방의 배들을 통째로 넘겨드리러 왔습니다. 서윤의 대담한 발언에 해적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미친놈 아니야. 송방의 흑룡함대는 대포로 무장하고 있어. 우리 족배로 덤볐다간 뼈도 못 추려. 부두목이 서윤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바타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앞을 막아섰다. 거구의 위압감에 부두목이 흠칫 놀라 물러섰다. 서윤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송방은 지금 대량의 무기와 마약을 싣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소. 그 배 한 척에 실린 재물만 해도 여러분이 평생 쓰고도 남을 양이요. 언제까지 쥐새끼처럼 암초 뒤에 숨어 지낼 텐가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 서윤은 그들의 자존심과 탐욕을 동시에 자극했다. 해적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포보다는 가난이, 가난보다는 한탕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연화가 서윤의 옆에 서서 힘을 실어주었다. 이 양반 말이 맞아. 송방놈들이 내 배를 빼앗고 나를 고문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놈들의 배를 털어서 배불리 먹고 놈들의 목을 베어 바다에 제사를 지내자. 연화의 선동에 젊은 해적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칼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늙은 해적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용기만으로 싸울 순 없어. 놈들은 화포가 있다니까.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소용 돌이치며 몰려오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낮게 날고 있었다. 그는 칠성이 챙겨온 나침반과 자신이 평소 관측해온 천문 기록을 머릿속으로 조합했다. 하늘이 우리 편이요. 내일 오시 오전 11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요. 서윤의 예언에 좌중이 조용해졌다. 송방의 배들은 크고 무거워서 폭풍 속에서는 둔해질 수밖에 없소. 반면 여러분의 작고 날렵한 배들은 파도를 타기에 유리하지. 서윤은 칠성에게 눈짓했다. 칠성이 나서서
도면 하나를 펼쳤다. 그리고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화약은 없지만 송방 공장에서 챙겨온 고농축 기름과 유황이 있지요. 이걸로 활용포불을 뿜는 대포를 만들 겁니다. 칠성은 낡은 펌프와 파이프를 이용해 화염 방사기를 만들 계획을 설명했다. 해적들은 처음 보는 설계도에 눈을 반짝였다. 놈들의 배를 태워버릴 수만 있다면 승산은 있었다. 회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복수를 위한 연합이 결성되었다. 그날 밤 귀신초는 전쟁 준비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해적들은 배의 틈새를 메우고 돛을 수선했다. 칠성은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 활용포의 노즐을 만들었고 설화와 연하는 해적들에게 송방 사병들의 약점을 가르치며 검술 훈련을 시켰다. 서유는 해안가 절벽에 앉아 끊임없이 변하는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계산했다. 단 한 번의 오차가 전멸을 불러올 수 있었다. 바타르는 구출된 노예들에게 죽을 나눠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라. 내일이면 너희를 괴롭히던 놈들은 다 고기밥이 될 거다. 노예 중 몇몇 건장한 사내들이 자원해서 노를 젓겠다고 나섰다. 그들에게 송방은 철천 지원수였기에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다. 서유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처절한 살기를 보았다. 이것은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반란이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서윤의 예언대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북서풍이 거세게 불어오며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다. 폭풍의 전조였다. 연화가 서윤에게 다가와 물었다. 정말 폭풍이 올까? 만약 틀리면 내 칼이 내 목을 먼저 칠 거다. 서윤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내 목을 걸지. 대신 그대는 바람을 등지고 적의 심장을 뚫어라.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와 긴장감이 흘렀다. 출항 신호가 울렸다. 뿔소라 고동 소리가 안개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12척의 낡은 해적선들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로 나아갔다. 선두에는 연화의 기암인 붉은 귀신호가 섰고 서윤 일행은 그 배에 탑승했다. 그들의 목표는 송방의 함대가 북쪽 항로로 접어드는 길목. 흑수 해협이었다. 물살이 거세고 암초가 많아 대형 선박에게는 쥐약과도 같은 곳이었다. 망망대해로 나가자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렁였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로웠으나 해적들은 익숙한 솜씨로 파도를 타넘었다. 칠성은 뱃머리에 설치된 활용포를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손을 떨었다. 형님, 이거 사거리가 짧습니다. 적선에 거의 들이받다시피 접근해야 해요. 서유는 뱃머리를 잡고 앞을 응시했다. 걱정 마라. 놈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안개가 도와줄 거다. 1시진 2시간쯤 지났을까.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송방의 흑룡 함대였다. 중앙의 거대 모선인 흑룡호를 중심으로 호위선 5척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다. 해적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웅성거렸다. 저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 대포 구멍 좀 봐.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지려 했다. 그때 하늘이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가 장렬했다. 서윤이 외쳤다. 지금이다. 폭풍이 시작됐다. 돛을 올려라. 서윤의 외침과 동시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송방의 거대 함선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청거렸다. 돛이 찢어질 듯 펄럭이고 육중한 선체는 파도에 밀려 대열이 흐트러졌다. 놈들은 자연의 힘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돌격하라. 연화가 쌍검을 뽑아들고 명령했다. 해적선들이 바람을 타고 쾌속으로 질주했다. 송방의 감시병들이
뒤늦게 그들을 발견하고 종을 쳤다. 적습이다, 해적이다. 놈들이 화포를 쏘려 했으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조준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포탄들은 빗나가 바다의 물기둥만 만들었다. 서유는 뱃머리에서 적의 기함을 노려보았다. 갑판 위에 도간송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흉측한 외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며 사악하게 웃고 있었다. 감히 쥐새끼들이 용에게 덤비다니 송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서유는 미소 지었다. 용은 물을 다스리지만 폭풍우 속에서 미쳐 날뛰는 파도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단지 그 파도를 탈출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뿐. 칠성아, 불을 준비해라. 서윤의 명령에 칠성이 불싯돌을 켰다. 해적선들이 송방의 함대 사이로 파고들었다. 마치 거인들의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는 늑대떼처럼. 그들은 민첩하고 치명적이었다. 낡은 배와 거대한 전함의 충돌이 임박했다. 나무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바다 위에서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서유는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검을 뽑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심판의 날이었다. 빗물에 젖은 서윤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송방의 검은 돈을 오늘 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겠다. 흑수 해협의 거친 파도는 거대한 함선들의 무덤이 되기에 충분했다. 서윤의 예측대로 폭풍우는 절정에 달해 있었고 집채만 한 파도가 송방의 흑룡 함대를 덮쳤다. 거대한 선체는 자연의 힘 앞에서 둔한 짐승처럼 휘청거렸고 뱃머리를 돌리려 해도 바람에 밀려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 틈을 타 연화의 해적선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다. 낡고 작은 배들이었지만 파도의 리듬을 타고 날렵하게 움직이며 적선의 사각지대인 측면과 후미를 파고들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해적선들의 뱃머리가 흑룡 함대의 선체를 들이받았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여 전장의 서막을 알렸다. 송방의 사병들은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중심조차 잡기 힘들었다. 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칠성이 뱃머리에 설치된 활용포에 레버를 당겼다. 지옥불을 맛봐라.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고농축 기름이 섞인 불길이 빗줄기를 뚫고 뿜어져 나갔다. 맹렬한 화염은 적선의 돛에 옮겨 붙었고 젖은 천이 타오르며 매캐한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기름 섞인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고 오히려 갑판 위의 화약통으로 번져나갔다. 적들은 불을 꺼야 할지 해적을 막아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 올라타라. 놈들의 목을 베어라. 연화의 명령과 함께 해적들이 갈고리를 던져 적선의 난간을 걸었다. 밧줄을 타고 오르는 해적들의 모습은 마치 거인에게 달라붙는 개미떼와 같았다. 바타르는 가장 먼저 적선의 갑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사병들의 방패와 투구를 지시겨 버렸다. 비켜라, 이 송사리들아. 바타르가 길을 열자 뒤따라온 해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백병전을 시작했다. 좁은 갑판 위는 순식간에 피와 빗물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유는 연화와 함께 적의 기암인 흑룡호를 노렸다. 다른 배들과 달리 흑룡호는 여전히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도간송이 직접 지휘하는 배답게 사병들은 당황하지 않고 창을 내밀며 접근을 막고 있었다. 정면으로는 힘들다. 돛을 이용한다. 서유는 흔들리는 돛대 위로 기어 올라갔다. 바람이 그를 날려버릴 듯 거세게 불었지만 그는 밧줄을 단단히 잡고 허공을 가로질러 흑룡호의 메인 마스트로 도약했다. 착지와 동시에 그는 밧줄을 끊어 거대한 돛을 무너뜨렸다.
무너진 돛이 갑판 위에 사병들을 덮치며 시야를 가렸다. 그 혼란을 틈타 연화가 배의 측면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쌍검은 번개보다 빨랐다. 그녀는 춤을 추듯 회전하며 사병들의 손목과 발목을 베어 넘겼다. 자신의 배를 빼앗고 부하들을 죽인 원수들에 대한 복수심이 그녀의 검끝에 서려 있었다. 도간송 나와라. 내 놈의 누나를 마저 뽑아주마. 그녀의 외침이 폭풍우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러나 도간송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갑판 아래에서 중무장한 정예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송방이 거금을 들여 키운 흑철 친위대였다. 온몸을 검은 철갑으로 두른 그들은 해적들의 칼날을 튕겨내며 묵묵히 압박해왔다. 해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전세가 다시 역전되려는 순간 칠성이 활용포를 들고 흥룡으로 뛰어들었다. 비켜요. 칠성이 근거리에서 불길을 뿜어대자 철갑을 입은 무사들은 뜨거운 열기에 비명을 지르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갑판 위는 불과 물의 전쟁터였다. 서윤은 친위대장으로 보이는 자와 맞붙었다. 적은 육중한 철퇴를 휘둘렀으나 서윤은 젖은 바닥을 이용해 미끄러지듯 피하며 적의 관절 부위를 공략했다. 힘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었다. 서윤은 적이 철퇴를 크게 휘두르는 틈을 타 그의 오금 무릎 뒤쪽을 베고 등 뒤로 돌아가 투구의 틈새를 찔렀다. 거구가 쓰러지며 갑판을 울렸다. 서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지휘 통제실이 있는 선미루 배의 뒷부분 높은 골을 향해 달렸다. 그때 선미루의 문이 열리고 도간송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한 손에 기이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긴 쇠사슬. 유성추였다. 송은 거센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쥐새끼들이 꽤나 시끄럽게 구는구나. 내 배에 올라탄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가 사슬을 휘두르자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들려왔다. 사슬은 뱀처럼 날아와 해적 한 명의 목을 감아 바다로 던져버렸다. 조심해, 사거리가 길다. 서윤이 경고했다. 송은 사슬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서윤과 연화의 접근을 막았다. 쇠사슬은 채찍처럼 유연하면서도 철퇴처럼 파괴적이었다. 갑판의 난간이 부서지고 나무 파편이 튀었다. 연화가 쌍검으로 사슬을 막으려 했으나 묵직한 충격에 칼을 놓칠 뻔했다. 괴물 같은 놈. 연화가 이를 갈았다. 송은 여유만만했다. 이 폭풍우가 너희 편인 줄 알았느냐. 나는 평생을 이 검은 바다에서 살았다. 파도는 나를 돕지. 너희 같은 뜨내기들을 돕지 않아. 배가 크게 기울어지자 서윤과 연하는 미끄러졌지만 송은 쇠사슬을 기둥에 감아 버티며 오히려 공격의 기회로 삼았다. 갈고리가 서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저놈의 사슬을 묶어야 해. 서윤은 바타르에게 신호를 보냈다. 바타르는 주변에 널려있던 밧줄 뭉치를 집어들었다. 송이 다시 사슬을 휘두르는 순간 바타르가 몸을 던져 사슬의 중간 부분을 밧줄과 함께 기둥에 얽어버렸다. 지금이야. 바타르의 외침에 서윤과 연화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사슬이 묶여 움직임이 봉쇄된 송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송은 노련했다. 그는 즉시 사슬 손잡이를 버리고 품에서 단통 짧은 총을 꺼내 발사했다. 타앙 총성이 울리고 바타르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바타르 칠성이 비명을 질렀다. 송은 그 틈을 타 선미루 안쪽으로 도망쳤다. 다 같이 죽자. 화약골을 터뜨려주마. 그는 배의 가장 깊은 곳, 자폭 장치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패배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고 적들과 함께 수장되려는 속셈이었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송을 쫓았다. 빗물이 눈을 가렸지만
그의 살기는 더욱 선명해졌다. 안 돼. 멈춰 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송은 이미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었다. 그곳은 단순한 화약고가 아니었다. 흑룡단의 원료와 장부, 그리고 뿌리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금고가 있는 곳이었다. 송은 죽음보다 조직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불을 붙이면 너도 죽는다. 서윤이 외쳤다. 송은 광기 어린 눈으로 돌아보았다. 상관없다. 조직을 배신하고 살아남는 것보다 여기서 죽어 영웅이 되는 게 낫다. 너희도 길동무로 데려가 주마. 그의 손에 들린 횃불이 도화선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거리는 10보. 서윤의 검으로는 닿지 않는 거리였다. 그 순간 서윤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흑룡단 상자를 발로 차 송의 손을 가격했다. 횃불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졌다. 칠성아, 물 뒤따라온 칠성이 젖은 담요를 던져 떨어진 횃불을 덮었다. 송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서윤의 검이 이미 그의 목 앞에 와 있었다. 끝났다. 송, 내 놈의 충성심은 가상하나 죽어서 영웅이 될 자격은 없다. 송은 부들부들 떨며 서윤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뿌리를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아느냐.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다. 서윤은 차갑게 대꾸했다. 그 그림자를 걷어내러 내가 왔다. 밖에서는 해적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친위대는 제압되었고 흑룡호는 함락되었다. 그러나 폭풍우는 멈추지 않았고 배는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서윤은 송을 포박하고 금고를 챙겼다. 이 배는 가라앉는다. 탈출해야 해. 전투의 충격과 화재로 인해 흑룡호의 선체 곳곳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서윤 일행은 송을 끌고 갑판으로 나왔다. 연화가 자신의 배를 흑룡호 옆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넘어와. 이 배는 끝장이야. 서윤이 금고를 먼저 넘기고 바타루와 칠성을 태웠다. 마지막으로 송을 넘기려는 순간 송이 갑자기 몸을 비틀어 서윤을 밀치고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놓아라, 나는 잡히지 않는다. 그는 감옥에 가서 조직의 비밀을 불게 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다. 서윤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젖은 비단은 찢어지고 말았다. 송은 폭풍우 치는 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크아, 그의 비명은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서윤은 허무하게 찢어진 옷자락을 바라보다가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고 연화의 배로 뛰어넘었다. 쿵 소리와 함께 흑룡호의 돛대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었다. 한때 서해를 호령하던 거대 함선은 불길과 함께 바다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그것은 탐욕의 끝이자 악의 한 축이 무너지는 광경이었다. 해적선 위에서 서윤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춥고 지쳤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금고는 확보했다. 송방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바닷속으로 사라진 송의 마지막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다. 서윤은 어두운 수평선을 응시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흑수 해협은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다. 밤새 으르렁거리던 파도는 잔물결로 바뀌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으나 바다 위에는 처절했던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부서진 흑룡호의 잔해들과 타버린 돛 조각들, 그리고 주인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술통들이 망망대해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연화의 해적선들은 승리했지만 상처투성이었다. 돛은 찢어졌고 선체 곳곳이 부서져 있었으며 갑판 위에는 지친 해적들이 널브러져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다는 묘한 고향감이 서려 있었다. 서유는 뱃머리에 앉아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간송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름띠만이 검게 번져 있었다. 그는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지독한 충성심 혹은 공포심이 서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대체 그 뿔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가? 서윤의 옆에는 송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흑룡호에서 건져 올린 무거운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다. 형님, 바타르 형님이 칠성의 다급한 부름에 서윤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선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바타르가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깨에 박힌 총탄을 빼냈지만 상처가 깊고 열이 심했다. 설화가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독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 주변이 검게 변하고 있어요. 설아의 말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송방놈들은 총알 하나에도 비열한 수를 써놓았던 것이다. 해독제가 필요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망망대해 위에서 의원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때 문가에 기대어 있던 연화가 입을 열었다. 도간송은 의심이 많은 놈이라 자기 물건에만 해독제를 숨겨뒀을 거야. 저 금고 한번 열어봐. 서윤은 즉시 갑판으로 뛰쳐나갔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거 구조가 복잡한데요. 서양식 자물쇠입니다. 부셔라. 서윤의 명령은 단호했다. 칠성은 망치와 정을 가져와 자물쇠 틈새를 내리쳤다. 깡깡 쇳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억지로 뜯겨 나갔다. 그 안에는 서윤이 예상했던 엄청난 양의 금괴나 보석은 없었다. 대신 방수가죽으로 꼼꼼하게 포장된 두툼한 장부 몇 건과 작은 약병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윤은 먼저 약병을 집어들었다. 청심이라고 적힌 작은 병이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박하 향과 함께 톡 쏘는 약초 냄새가 났다. 이거다. 서윤은 급히 선실로 들어가 바타르의 상처에 가루를 뿌리고 남은 약을 물에 타 마시게 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바타르의 고통스런 신음이 잦아들고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갑판으로 나온 서윤은 금고 속의 장부들을 펼쳐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었다. 송방이 지난 10년간 뿌리에게 바친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으로 매수한 조정 대신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병조판서, 승정원, 도승지,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엮여 있었다. 그러나 서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장부의 마지막 장에 있는 지출 내역이었다. 북방의 야인들에게 조총 3,000정 전달 완료. 일본 낭인 집단 고용 착수금 지급. 거사 준비금금 5만 냥 비축.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나 밀수가 아니었다. 놈들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 마약을 팔아치운 돈으로 외세의 무력을 끌어들여 나라를 뒤엎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도간송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비리가 아니라 바로 이 역모의 계획표였다. 놈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서윤의 중얼거림에 곁에 있던 연화와 칠성도 말을 잃었다. 이건 너무 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칠성이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장부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장부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조선은 피바다가 될 거야. 서윤은 멀리 보이는 육지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이 무거운 진실을 짊어져야 했다. 연화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야. 이 장부를 들고 관하로 가면 네 목이 먼저 달아날걸. 저 명단에 있는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조정이 썩어 있는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놈들을 심판할 수 없었다. 서윤은 장부를 품속 깊이 넣었다. 관아가 아니라 전하께 직접 가야 한다. 중간에 가로채이지 않고 어전까지 갈 방법은 하나뿐이야. 서윤은 연화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와다오. 너희 배는 관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잖아. 우리를 한양과 가장 가까운 하지만 감시가 닿지 않는 포구까지 데려다줘. 연화는 팔짱을 끼고 잠시 고민하더니 씩 웃었다. 공짜는 없는 거 알지. 송방놈들 배에서 나온 물건들은 다 내가 갖는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곤란해지면 네가 변호해줘야 해. 약속하지. 네가 해적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의인으로 기록되게 해주마. 서윤의 약속에 연화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뱃머리를 돌려라. 강화도 북단. 교동도로 간다. 해적선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들이었다. 배의 한 구석에서는 구조된 아이들과 노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족쇄 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설화가 아이들에게 남은 식량을 나누어 주며 다독이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서윤에게 다가와 작은 조약돌 하나를 내밀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때 묻은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돌멩이였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졌다. 서윤은 조약돌을 쥐며 맹세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앗아간 이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겠다고. 도간송은 죽었지만 그가 남긴 흉터는 깊었다. 소금 값은 폭등할 것이고 철 부족으로 대장간들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송방이 무너지면 한동안 경제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였다. 하지만 서윤은 그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나기 때문이다. 가자. 서윤은 칠성과 회복 중인 바타르를 일으켜 세웠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옷자락을 휘날리게 했다. 멀리 육지의 능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은 안락한 고향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벌어질 전장이었다. 서윤은 품속의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종이 뭉치가 놈들의 심장을 찌를 칼이자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흑룡호가 가라앉은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구슬피 울며 날아갔다. 마치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듯. 그러나 산자들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거대한 뿌리가 땅 밑에서 꿈틀대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동도의 낡은 포구에 연화의 배가 닿았을 때 새벽 안개는 마치 폐잔병들의 영혼처럼 흐릿하게 바다를 감싸고 있었다. 서윤 일행은 구조된 아이들과 노예들을 연화의 부하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을 관아에 넘기면 다시 노비로 팔려가거나 송방의 잔당들에게 보복당할 것이다. 당분간 섬 깊숙한 곳에서 보호해다오. 서윤의 부탁에 연화는 툴툴거렸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해적 소굴을 고아원으로 만들 셈이냐. 밥값은 나중에 2배로 청구할 거다. 작별의 시간이 왔다. 연화는 서윤에게 낡은 나침반 하나를 던져주었다. 길을 잃으면 찾아와라. 바다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서윤은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바다 품에 넣었다. 고맙다. 언젠가 그대의 이름이 범죄자 명부가 아닌
의인의 비석에 새겨지도록 하겠다. 연화는 코웃음을 치며 배를 돌렸다. 붉은 돛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유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같은 파도를 넘은 동지였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송방의 멸망 소식은 아직 도성까지 닿지 않았으나 예민한 상인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마포 나루터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소금과 철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었다. 서윤 일행은 짐꾼으로 위장하여 남대문을 통과했다. 품속에 든 장부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서윤의 가슴을 태우고 있었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조선의 조정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었다. 명경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먹냄새와 먼지 냄새가 그들을 반겼다. 며칠간 비워둔 집은 차가웠지만 지옥 같은 공장과 폭풍우 치는 바다에 비하면 궁궐보다 안락했다. 바타르는 끙끙거리며 자리에 누웠고 칠성은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설화만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창밖을 주시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다릅니다. 서유는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 검은 기록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로 쓰인 저주의 서였다. 우리는 놈들의 팔 하나를 잘라냈다. 하지만 몸통은 건재해 도간송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뿌리는 즉각 반응할 것이다. 서유는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놈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이 장부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전하의 손에 쥐어들여야 했다. 그때 대문 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슥 밀려 들어왔다. 인기척도 발소리도 없었다. 설화가 순식간에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으나 골목에는 도둑고양이 한 마리조차 없었다. 서유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으나 봉투를 뜯자 훅 하고 짙은 향기가 풍겨 나왔다. 월암이인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진하고 치명적인 붉은 꽃의 향기였다. 봉투 안에는 붉은색 한지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뿌리를 건드린 자여. 이제 꽃이 피어날 차례다. 꽃. 서유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도간송이 죽기 전 내뱉었던 말.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경고가 떠올랐다. 송방이 자금줄인 뿌리였다면 그들을 지키고 방해물을 제거하는 칼날은 꽃이라 불리는 암살 조직일 가능성이 컸다. 송방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제 막 거대한 숲의 입구에서 괴물의 꼬리를 밟은 것뿐이었다.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 꽃이 피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서유는 창문을 닫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사냥개가 풀렸다는 뜻이다. 그것도 아주 굶주리고 사나운 놈들로. 서유는 장부를 비밀 금고에 넣지 않고 칠성이 개조한 특수 조끼 안에 숨겨 입었다. 오늘부터 누구도 이 명경당을 혼자 나서지 않는다. 잠잘 때도 칼을 손에서 놓지 마라. 밤이 깊어지자 한양의 거리는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서유는 알 수 있었다. 그 정막 뒤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송방의 몰락으로 자금줄이 끊긴 뿌리는 분노하고 있을 것이며 그 분노는 오롯이 서윤 일행을 향할 것이었다. 서윤은 칠성이 만들어준 활용포의 설계도를 불에 태웠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내 적었다. 제2단계 왕에게 가는 길. 장부를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는 것은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다. 조정 대신의 절반이 놈들과 한 통속이라면 누구를 믿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가. 바타르의 코는 소리가 들려왔고
설아는 문가에 앉아 검을 닦고 있었다. 서유는 그들의 평온한 그러나 위태로운 휴식을 지켜보며 맹세했다. 오거라. 뿌리든 꽃이든 열매든 내가 모조리 베어주마. 창밖으로 첫 매화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명경당의 겨울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유는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여정은 팽팽한 침묵 속에서 막을 내렸다. 서윤 일행은 무사히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검과 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었다. 조정을 폭발시킬 만큼 치명적인 반역의 장부였다. 송방상단은 붕괴했고 조직의 자금줄은 끊겼다. 그 여파는 곧바로 경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번져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더 루트가 모습을 드러냈고 도발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리고 화어둠 속에 암살자라는 이름이 속삭이듯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명경당은 조정의 절반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고립되었고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권력의 균형은 기울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